이 편은 원자력 발전의 기초와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방사선 안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파동이와 함께해요. 원자력 발전 계통은 우라늄 핵분열로 열을 만드는 원자로와 그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드는 증기 발생기, 생산된 증기로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세 개의 에너지 변환 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는 물을 순환시키는 냉각제 펌프와 함께 원자로 경납 건물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자로에서 가열된 물은 150기압의 고압으로 유지되어 320도 고온이지만 끓지 않습니다. 액체 상태로 증기 발생기 내부에 U자 형태로 된 관 내부로 흐르며 관 외부에 있는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듭니다. 증기는 터빈을 돌리고 나면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 증기를 바닷물로 냉각해 다시 물로 만들어 증기 발생기로 보냅니다. 이렇게 증기로 터빈과 발전기를 돌리고 바닷물을 통해 증기를 식혀 물로 만드는 방식은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동일합니다. 다만 증기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증기를 만들 때 원자로에서는 핵분열을 통해 생성되는 고밀도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석탄 연소열을 쓰는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라늄 연료는 직경 8mm, 높이 1cm 정도의 작은 펠릿 형태로 만들어져 연료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료봉은 236개가 묶여서 연료봉 집합체 형태로 170여 개를 원자로에 넣습니다. 이처럼 작은 우라늄 펠릿 하나에서만 약 1800kWh의 전력이 나옵니다. 이는 보통 한 가정이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많은 전력량입니다.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불안정한 방사성 물질이 생깁니다. 방사성 물질의 원자는 일정한 확률로 방사성 붕괴를 하며 안정된 원자로 변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이 방사선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혹은 방사성 물질의 양이 반으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원자핵의 붕괴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감마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선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진 헬륨의 핵으로 무거워서 물질에서 공기 중 이동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베타선은 전자선으로서 공기 중 이동거리가 긴 편입니다. 감마선은 전자기파로서 투과력이 가장 강합니다. 방사선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방출되는데 방사성 원소마다 내는 방사선의 종류가 다르고 에너지도 다릅니다. 방사선은 물질을 투과함으로 비파괴 검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의 결합에 영향을 줘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공기 중에는 화강암에 있는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라돈가스가 있습니다. 라돈가스가 굉장히 많은 곳에 오래 거주하면 폐로 들어온 라돈의 알파 붕괴에 의해 폐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에서도 미량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음식물에서 방사선을 내는 주요 원소는 칼륨 40입니다. 식물 생장의 필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륨 중 칼륨 동위 원소인 칼륨 40은 칼륨 중 0.01%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12억 년이나 되므로 옛날부터 모든 식물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칼륨 40 때문에 식물을 먹는 동물에도 모두 미량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방사능의 세기는 베크렐이라는 단위로 나타났는데 1베크렐은 1초의 방사선이 1개 나오는 세기를 말합니다. 이 표는 음식물 1kg당 방사능 세기를 보여주는데 표의 윗부분이 칼륨 40에 의한 방사능 세기를 나타냅니다. 이 파란 점선이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선인데 시금치, 감자는 100이 넘고 돼지고기는 100에 살짝 미달합니다. 아래 자료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핵폭탄이나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세슘 137에 의한 방사능 세기를 나타냅니다. 과거 핵실험 잔류물의 영향으로 모든 음식물에 세슘 137이 킬로그램당 0.01 베크렐 정도의 아주 미량이지만 존재합니다. 이 세슘 농도가 킬로그램당 100 베크렐이 되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보고 섭취를 금지합니다. 방사성 원소는 종류에 따라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같은 방사능 세기, 즉 같은 베크렐이라도 방사선 종류마다 에너지와 반응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체 위해도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시버트인데요. 1시버트는 1kg당 1줄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방사능 세기에 대해 가장 흔한 방사성 원소인 칼륨 40의 위해도를 1이라고 하면 세슘 137은 위해도가 2.1배이고 나도는 0.7, 삼중수소는 0.0029, 즉 340분의 1입니다. 삼중수소는 대기 중에서 우주 방사선에 의해 만들어져서 빗물에 리터당 100g씩 포함되어 있지만 방사선 에너지가 낮아 위해도가 낮습니다. 반면 해산물, 특히 전복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폴로늄 210은 칼륨 40보다 위해도가 194배나 됩니다. 하지만 전복 섭취량이 인체에 위해를 줄 정도로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전복 드시면서 방사능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그 안에 많이 포함된 칼륨 40으로 인해 0.1 마이크로 시버트 방사능을 흡수합니다. 연간 인공 방사선량 제한치는 1mS인데 이는 바나나 10,000개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음식 섭취나 호흡 등에 의해서 자연 방사선으로 매년 약 3mS, 즉 바나나 3만 개에 해당되는 자연 방사선량을 받고 삽니다. 여기에 엑스레이 촬영과 같은 의료 방사선 영향이 바나나 8,000개 정도 됩니다. 합쳐서 총 바나나 38,000개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은 누구나 매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의 방사선 선량에 대해서는 인체가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방사능에 노출되어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원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원전의 안전계통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자로 견납 건물 안에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를 합쳐서 핵 증기 공급 계통이라고 합니다. 원자로에서 핵 반응은 우라늄 펠릿에서 일어나는데 생성된 방사성 물질은 펠릿 자체, 연료봉 피복관, 그리고 25cm 두께의 원자로 용기, 6mm 두께의 견납 건물 내벽 철판, 120c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5중의 방호벽으로 막혀 누출이 차단됩니다. 특히 제일 바깥 차단벽인 원자로 견납 건물은 어린이 팔뚝 굵기의 조밀한 철근과 1.2m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그리고 콘크리트를 철선으로 잡아당겨 단단하게 해주는 포스트 텐셔닝 공법에 의해 아주 견고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로 견납 건물은 밀폐성을 보장해주는 6mm 두께의 내벽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원자로가 녹아 방사성 물질이 누설되더라도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원전은 원자로가 녹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설비가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설비는 같은 기능을 하는 설비가 2개 이상씩 설치되어 하나가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설비가 작동되어 안전하게 냉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격벽을 통해 화재나 침수로부터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설비는 다단계로 작동합니다. 지진 등으로 원전의 외부 전력이 끊어지면 부진의 비상발전기가 작동해서 전력을 공급해 사고 대처 설비를 가동시킵니다. 만약 다단계 설비가 모두 작동했는데도 사고가 수습되지 않아 원자로가 녹고 연료봉 과열로 인해 증기와 수소가 발생하게 되면 견납 건물 비상살수 보조 계통과 피동형 수소 제거 설비가 작동해 견납 건물 파손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안전 설비들로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원자력은 오랜 가동으로 높은 생명 안정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EU가 원자력의 텍소노미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 유럽 공동연구소에서 원자력의 치명률을 산정했는데 그 결과가 1조 킬로와트시당 0.5명이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세계 650여 개 원전이 가동되어 오는 동안 원전 사고 방사능으로 인한 사망자는 체르노빌 사고 단 한 건에서만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설과 이로 인한 주변 지역 오염이 큰 문제가 됐지만 방사능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원전 사고였던 미국 쓰리마일 사고에서는 사망자도 없었지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와는 다르게 주변 지역 방사능 오염도 없었습니다. 원자로가 녹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지만 견고한 원자로 견납 건물이
방사성 물질의 누설을 잘 차단한 것이죠.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3말 원전과 같이 충분한 용량의 견고한 원자로 견납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심각한 누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원자력으로 약 4.4조 킬로와트시를 발전했습니다. 1조 킬로와트시당 0.5명 치명률을 적용하면 원자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정도 발생했겠지만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원전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며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 가동 이력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사람들은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동북부 해안에는 5개의 원전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송전탑 등이 파손되어 외부 전력이 끊기자 5개 부지 발전소 모두에서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어 비상냉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40여 분 후 해안에 도달한 쓰나미에 의해 후쿠시마 제1발전소 부지가 침수되면서 비상발전기가 작동을 멈추고 원자로 냉각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봉이 과열되고 수소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진앙에 더 가까이 위치한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도 더 셌고 쓰나미가 더 높게 왔지만 부지가 더 높아 비상발전기가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냉각을 계속해 원전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쓰나미 피해를 당한 주민 300여 명이 오나가와 원전 내 체육관으로 대피해 3개월간 생활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이 지진에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진 자체가 원전에 치명적이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만 년 동안 방사능을 내서 위험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도 사실 현재 기술만으로도 안전하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몇 개를 5cm 정도로 두꺼운 구리 용기 안에 넣고 밀봉한 뒤 500m 지하 안반에 구멍을 뚫어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주변을 벤토나이트라는 강력 방수제로 채워서 영구 처분하는 방식인데요. 처분 용기로 구리를 쓰는 이유는 구리가 부식이 잘 안 되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철기 시대 유물은 다 부식되어 없어졌어도 그보다 오래된 청동기 시대 유물은 많이 남아있다는 게 구리의 강한 내부 식성을 입증합니다. 벤토나이트는 물을 머금으면 딱딱해져 더 이상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방수제입니다.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방수제를 뚫고 5cm 두께의 구리벽을 부식시켜 그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나온 후 지하수를 타고 500m 지상으로 올라와 수천 년 뒤 우리 후손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런 사용 후 핵연료 지하 처분 안정성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온칼로 처분장이 2025년 운영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고 스웨덴에서도 건설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발전의 기초와 방사선 안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안전한 원자력 활용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어지는 3편 강의도 꼭 시청해주세요. 바동희 교수였습니다.